젊은 시절과 소박한 소망.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입니다. 올해 45살이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소녀 시절의 소망과 그때 느꼈던 아련한 감정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저는 작은 도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바람. 아주 평범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시절, 어릴 적 제 방은 좁고 오래된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방 한켠에는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잠시 앉아 쉬시던 작은 의자가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빠는 제가 기억하는 얼굴이 아니었고, 엄마의 환한 미소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엄마는 늘 저와 손을 잡고 시장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비싼 것 하나 없는 소박한 반찬거리만 골라 담았고, 엄마는 항상 다음에 돈이 더 생기면 맛있는 고기 반찬도 해줄게 라고 하셨죠. 그런 엄마의 말 속에는 늘 미안함이 스며 있었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을 부러워하던 마음. 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에게는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는데 그녀의 가족은 늘 다정하고 훈훈했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학교 후 숙제를 하거나 주말에 가족끼리 공원 피크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냥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수진이 자기 아빠랑 같이 자전거를 탔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좋겠다고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조용히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엄마, 우리 집에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툭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연희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딸이란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품은 소박한 바람. 다른 아이들이 장래희망으로 의사, 선생님, 대통령 등을 말할 때 저는 다만 나중에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나 성공보다는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모여 사는 평범한 저녁 식사가 제게는 너무나 큰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와 엄마는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씩씩한 딸 하나 두고 오순도순 사는 게 소원이었단다 라고 하셨죠. 저는 그게 얼마나 소박하면서도 절박한 소망인지 어른이 되어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흔들리는 마음, 사실 어린 시절 제게는 결핍이란 단어 자체가 일상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반 친구들이 새 가방과 신발을 자랑하던 날 저는 항상 지난해에 쓰던 물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엄마가 야근을 하느라 밤늦게야 돌아오던 날 외로운 마음을 참고 혼자 밥을 챙겨 먹으면서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키워갔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는 엄마가 갑작스런 감기로 며칠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였던 제가 직접 시장에 다녀오고 엄마에게 죽을 끓여준 일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가족이라는 뜻은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 힘들 땐 기댈 수 있는 울타리라는 걸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행복에 대한 갈증과 희망, 중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슬슬 진로에 대한 고민도 생겼지만 제 마음 한켠엔 늘 가정에 대한 갈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 속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제 삶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조심스레 상상해봤습니다. 남들처럼 유명해지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진심으로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아빠의 부재, 그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춘기, 그리고 두려움과 다짐 사춘기가 오고, 또래 친구들이 연애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 저는 오히려 가족, 따스한 집에 대한 동경이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 아이를 따뜻하게 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린 시절 느꼈던 외로움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죠. 그러나 그런 사소한 꿈조차도 세상은 흔쾌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지만 저는 내심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불안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내 가정이 남들과 달라서 혹시나 나도 엄마처럼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음악과 위안, 작은 사랑. 제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이런 결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엄마가 힘드실 때마다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소리가 저에게는 가장 따담한 자장가 같았습니다. 중학교 때 작게 시작한 피아노와 플루트는 제 어린 마음을 채워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과 잘 소통하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의 꿈을 품게 되었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평범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딸로서의 책임감과 각오, 저는 늘 엄마의 미소가 더 많아졌으면 했습니다. 엄마를 웃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학교 성적도 집안일도 열심히 하며 성장했습니다. 엄마의 외로움도 슬픔도 모두 다 알아차릴 수 있었기에 더욱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평범한 가족을 바라는 저의 소망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저에게는 평생 손에 닿지 않는 꿈처럼 느껴졌기에 오히려 더 간절했고 살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단련할 원동력도 되었습니다. 소박한 꿈을 지키기 위한 성장.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주변에서는 단단해야 한다, 현실을 보라 는 어른들의 충고도 들렸지만 저는 작은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 알바, 엄마의 병 간호, 그리고 혼자만의 새벽 피아노 연습까지. 바빴지만 그 모든 일상은 제 소망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남들이 보기에 제 꿈은 너무 소박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그 소박함이 얼마나 값진지,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며 그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어릴 적 소원은 언제나 평범한 가족, 그리고 함께 웃음 지을 수 있는 따스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소망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수많은 시련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주는 힘도 바로 그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상실의 아픔.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마음 한구석이 저리면서도 몹시 조심스러워진다. 상실이라는 단어는 내 삶에 너무 일찍 스며들었다. 어릴 때 내 곁에는 항상 엄마만 있었고 아빠라는 존재는 내게 한동안 상상 속 인물에 가까웠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그 빈자리는 늘 먹먹하게 내 마음을 압박했다. 아빠 없는 어린 시절의 시작.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빠는 집에 계시지 않았다. 내가 어느 날 또래 친구들이 아빠와 놀러간 이야기를 들을 때면 묻고 싶었지만 언제나 엄마는 슬쩍 화제를 돌리곤 하셨다. 연희야,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어릴 적 나는 왜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는지 오래도록 질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였기에.
그 공백을 깊이 느끼지 말라고 더욱 애쓰셨던 것 같다. 유치원 소풍, 운동회 같은 특별한 행사 때마다 남들은 아빠와 손을 잡고 뛰어놀 때 나는 엄마와 마주보고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묻혀있던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갔다. 첫 번째 상처와 아빠에 대한 궁금증.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다. 친구들은 대부분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동생과 같은 평범한 가족을 그렸지만 나는 늘 엄마와 나 단둘이만을 그렸다.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우리 연희는 아빠는 안 그리니? 물었던 적이 있다. 순간 얼버무리며 아빠는 먼 곳에 계셔요 라고 답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엄마에게 아빠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때 엄마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어 라고 말씀하셨다. 아직 죽음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 나는 얼떨결에 아빠는 이제 영원히 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다. 그와 동시에 내 안에는 그리움, 궁금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결핍의 계절, 겨울밤의 외로움. 겨울밤, 유난히 추웠던 어느 해 겨울이 지금도 생생하다. 엄마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 청소 일을 하고 들어오셨고 나는 혼자 집 안에서 조용히 엄마를 기다리곤 했다. 당시 집은 난방비를 아끼느라 거실 한 구석에서 두꺼운 이불을 3개나 덮고 자야 했다. 엄마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들어오면 나는 엄마 품에 파고들어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라 물으며 어린 마음의 엄마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그때마다 문득 아빠가 있었으면 우리 집이 조금은 더 따뜻하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하곤 했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린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엄마가 연히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곤 하셨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너무나 그리웠다. 친구들과의 다름, 서글픈 비교.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친구 혜진이는 늘 아버지 이야기를 사랑했다. 어제 아빠가 퇴근하고 치킨 사왔어. 우리 아빠가 머리 예쁘다고 칭찬해줬어. 나는 작은 이야기들에도 나는 뭔가 몰래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학교에서 부모 참관 수업이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생 나이답지 않게 남자 어른 손을 잡고 들어오지만 나는 언제나 엄마와만 손을 잡는다. 아빠에 대한 위치, 아빠라는 이름, 아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점차 내게 부족한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저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조차 소극적이 되었다. 그 집의 평범한 가족 사진, 저녁 식탁에 앉아 다 같이 웃는 모습이 가끔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엄마의 슬픔과 무거운 책임, 한 번은 밤늦게 엄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 사이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나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부터일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엄마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이 생겼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엄마의 어깨가 더 고다지는 것 같았고 엄마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었다. 아빠의 빈자리를 엄마가 2배, 3배로 채워주기 위해 그만큼 더 애쓰고 있다는 사실도 어린 마음에 닿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마주한 슬픔의 복잡함.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내 마음은 좀 더 복잡해졌다. 또래 친구들이 각자의 가족 문제로 고민을 나눌 때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잘 털어놓을 수 없었다. 엄마와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 걱정이야 정도로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잠시 눈치를 보곤 했다. 처음 느껴지는 소외감, 누군가 지나가는 듯한 감정.
방학이 되면 나는 아빠가 남긴 몇 안 되는 물건, 낡은 시계, 무명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책 몇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만지곤 했다. 그 남겨진 물건들 속에서 아빠라는 사람을 상상하는 것은 어린 마음에 한없이 큰 모험이었다. 작고 흐릿한 사진 속의 아빠 얼굴을 보고 나와 닮은 곳을 찾으려 노력하면서도 결국 나는 누구의 딸일까라는 허전함만 커져갔다. 결손과 비정상의 사회적 시선. 학창 시절 사회는 내가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낙인을 은연중에 찍었다. 학교에서는 가정환경 조사서를 낼 때 아버지 없음에 동그라미를 한다. 특별한 설명 없이도 모두가 나를 다르게 바라봤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참 기특하다라는 위로조차 더 큰 쓸쓸함으로 다가왔다. 엄마 역시 이런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PTA 모임에서 누군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하면 엄마는 허리를 곧게 펴고 미소를 지으며 네, 저희는 둘이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수십 번의 상처를 나는 알고 있었다. 성장통으로 남은 상실 아파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어른이 한 명 부족하다는 건 내게 날마다 작은 준준복세 투쟁이었다. 사춘기의 크고 작은 방황, 마음속의 질문들,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지만 아빠의 빈자리는 엄마가 아무리 큰 사랑을 줘도 완전히 메워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상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나는 부족했지만 그래서 더 강해져야만 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나중에 꼭 내 아이에게는 이런 쓸쓸함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 다짐하곤 했다. 극복과 화해, 그리고 나만의 가족관. 어느새 어른이 되고 엄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빠가 없는 사실로 아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히려 나와 엄마가 함께 견뎌온 세월, 그 치열한 하루하루에서 우리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다. 엄마에 대한 연민과 존경, 그리고 내가 만들어갈 가족에 대한 새로운 희망. 상실이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성숙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배울 수 있었다. 마치며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상실의 고통은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 나는 한층 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 되었고 내 엄마와의 관계도 더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었다. 이제는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내가 더는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용기 내어 살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꿈꿔오던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을 꼭 만들어갈 것이라 믿는다. 성년이 되어 맞이한 전환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20살, 대학 새내기가 되던 무렵 찾아왔다. 그때까지 나는 그저 아빠가 없는 가정이라는 묵묵한 결핍 안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그럭저럭 자라왔다. 하지만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시기, 세상의 넓은 문턱 앞에서 나는 내 삶의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다. 성인이 되어 변화하는 시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울타리 밖 세상과 자연스럽게 부딪혔다. 그동안 엄마의 품 안에서만 바라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달랐다. 급변하는 사회와 새로운 인간관계, 자신감 넘치는 동기들 사이에서 나는 내 과거와 상처를 은근히 숨기고 싶어졌다.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밤을 새워가며 온갖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나는 웃으며 듣기만 했다. 아빠 얘기는 왜 안 해? 나는 농담조의 질문에 슬며시 화제를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것이 익숙해졌다. 이따금 내 안의 불편함이 옅은 울림으로 생존을 올라왔지만 크게 애써 무시했다. 우연히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어느 날 학기 시작 첫 달에 장학금 신청 서류를 준비하다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서 구청을 방문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곧바로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등본상에는 사망으로 표기된 아버지 이름이 아닌 생존에 있는 듯한 표지가 명확히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엄마가 평생 말했던 그 죽음 이야기가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지며 수많은 의문이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부쩍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누볐다. 엄마를 향한 원망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묵직한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갈등 그리고 침묵. 며칠 동안 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엄마에게 바로 캐묻지 못했다. 엄마가 왜 내게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지 많이 고민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던 때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궁금증은 마음을 점점 갉아먹었다. 결국 어느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 곁에 앉아 주민등록 등본을 내밀었다. 엄마는 잠시 얼음처럼 굳어있더니 천천히 한숨을 쉬며 넌지시 고개를 돌렸다. 이제는 내가 다 알게 됐구나. 그 조용한 한마디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을 마주한 딸과 엄마의 대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는 흐릿한 목소리로 오래된 시간을 더듬어가기 시작했다. 내 아빠는 너 태어나기 훨씬 전에 집을 나갔단다. 너무 어렸을 때였고 나는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어.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엄청난 미안함과 수십 년간의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멍하니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서운함, 억울함보다는 엄마의 삶을 짓누른 거대한 슬픔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내야 했던 수많은 새벽과 밤, 그 참담함이 한순간 내 가슴 속으로 밀려온 것이다. 어른스러워져야 했던 순간들, 진실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에는 다양한 감정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잃은 자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었다. 세상의 모든 불확실함과 비극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엄마의 상실과 분투를 더 조각을 맞췄지만 그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고민과 책임의식은 나를 한층 더 성장시켰다.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더 지키고 싶다는 강한 방패 같은 각오가 생겼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디며 대학 생활은 내게 다양한 경험을 안겨주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은 돈이라도 모아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다는 생각에 방학 때마다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커피숍, 서점, 학원 조교. 힘들고 지치는 일상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엄마와 나를 하나의 진정한 가족으로 지켜내렵다는 마음이 단단해졌다. 가끔은 친구들과 밤늦게 대화하며 가족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이혼, 누군가는 재혼 가정에 대한 고민 등 각자의 아픔을 나눴고 그 속에서 나 역시 스스로의 아픔을 조금씩 용서하게 되었다. 인생에서 처음 마주하는 나라는 존재, 21살에 처음으로 자취를 하며 사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마주했다. 엄마의 딸이자 누군가의 학생, 그리고 한 명의 여자 어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오래도록 곱씹었다. 내가 겪은 어린 시절의 상실과 엄마의 희생, 그리고 아버지 부재의 공백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인생을 규정하는 굴레가 아닌 내가 더 강해지는 자양분임을 깨닫고 싶었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진심으로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삶. 그것이 내가 꿈꾸는 새로운 시나리오였다. 가족의 인의, 그리고 용서. 고된 진실을 안 후에도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엄마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미 충분히 힘든 결정을 했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엄마와 내 미래, 그리고 언젠가 생길 가족에 집중하는 것이란 걸 알게 되었다. 엄마에게도, 그리고 내게도 자유로워질 시간이 필요했다. 엄마의 사정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 충실하려 애썼다. 나는 분명히 버려진 자식이 아니었다. 바람처럼 스쳐간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을지라도 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싶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포부, 이전까지의 삶이 운명처럼 정해진 대로 흘러갔다면 이 전환점 이후부터는 내가 직접 선택하는 책임이 더 크게 다가왔다. 집안에 많은 짐이었음에도 엄마는 어두운 얘기를 숨겼고 나는 그 무게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 인생에 성장시키고자 했다. 때로는 두렵고 막막한 순간도 있었지만 엄마와 함께한 시간, 힘겹게 맞이한 진실이 내게 강인함과 온기를 남겨주었다. 희망과 각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나는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 사랑의 책임에 대해,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삶에 대해 내 순간 고민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바랐던 건 특별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내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의 힘과 따스함이었다. 이 모든 혼란과 진실, 상처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 나는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나의 성년 초입, 인생의 전환점은 나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을 펼쳐나갈 용기와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연희를 끌어안고 새로운 내일을 더 당당하게 향해 나아간다. 만남.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사회인이라는 이름표를 갖게 된 것은 무척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일이었다. 많은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일상을 보냈는데 나는 단지 엄마와 더 이상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 전부였다. 주변 동기들이 하나둘 연애와 사랑에 빠져드는 모습도 곁눈질만 할 뿐, 내 인생엔 아직 연애나 결혼이라는 단어가 크게 자리 잡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몇 달, 나는 작은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어설픈 사회 초년생이자 여전히 엄마의 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걸었다. 연희야,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니? 엄마 친구분이 너랑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있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참 성실하다더라. 혹시 인연이 될지 모르니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살짝 망설였다. 내 삶을 지탱해온 건 언제나 진취적인 내 자신과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었기에 누군가의 딸로가 아니라 연희 자체로 살아가고 싶다는 자존심도 있었다. 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눈빛과 은근한 기대를 보니 결국 한번 만나봐도 나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소개팅 전날, 설렘과 두려움 약속 전날 밤, 나는 생각보다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 번 옷을 고르고 평소보다 오랜 시간 머리를 매만졌다.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지만 오랜만에 남자와 약속을 잡은 순간이었다. 과연 이 만남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반, 불안 반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엄마는 잘하고 오라며 점심 도시락까지 준비해 주셨다. 나는 엄마가 평소보다 더 애틋하게 내 손을 잡는 걸 느꼈다. 아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또 지금껏 겪어온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 진심으로 바라셨던 것 같다. 만남의 장소와 첫인상 소개팅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아담하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남자는 지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말끔한 차림에 또렷한 이목구비와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처음 만난 남자 앞에서 몹시 긴장했다. 하지만 지수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말투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삶과 가족에 관해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춘기와 여러 어려움, 개인적인 고독을 겪으며 스스로 길을 개척했다고 했다. 그의 진중한 태도와 공감하는 눈빛에 나도 어느덧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 수 있었다. 연희 씨는 음악을 참 좋아하신다면서요? 전 사실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데 듣는 건 정말 좋아해요. 혹시 연주회를 하게 되면 꼭 한번 불러주세요. 부드러운 웃음과 따뜻한 배려. 나는 그 순간 지수라는 사람이 내 운명에 어떤 식으로든 각인될 것임을 어렴풋이 느꼈다. 대화 속에서 싹트는 신뢰감과 설렘. 우리는 음악, 영화, 어린 시절 추억, 일상의 스트레스, 가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지수는 자신의 집안이 부유함에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 속에서 나는 그와 나, 각자가 지닌 상처가 다르지만 결국 인간적이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된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의 만남을 통해 나는 연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스스로 피어오르는 걸 억누를 수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내 인생의 행복은 가족과 음악이 전부라고 믿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또 하나의 꿈이 생긴 것이다. 나 역시 누군가와 함께 서로의 곁에서 따뜻하게 웃으며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 말이다. 만남 이후 새로운 희망.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좌우를 가득 지은 도시의 불빛 속에서 오랜만에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엄마는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웃으면서 현관문을 열자 비로소 안심하시는 듯 보였다. 엄마와 따뜻한 차를 나누며 오늘 만남에서 느낀 것, 그리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엄마, 지수 씨 참 좋은 사람이었어.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말에 힘껏 고개를 끄덕이셨다. 첫 만남이 남긴 것. 그날 이후 나는 지수와 몇 번의 연락을 더 주고받았다. 서로가 가진 고민과 상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까지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특별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다. 한편으론 나 자신의 솔직한 감정, 사랑과 신뢰를 배우는 법을 다시 익히고 있었다. 그 운명 같은 첫 만남은 내 삶의 중요한 기로였다.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편안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해 주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앞으로 펼쳐질 삶의 페이지를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운명적인 첫 만남은 내 인생의 새로운 빛이 되어 주었다. 앞으로 그것이 사랑으로 혹은 깊은 우정으로 이어질지 몰라도 나는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한 걸음 더 단단해졌음을 느낀다. 꿈 같지 않은 결혼. 나는 결혼에 대해 늘 따스한 환상만을 품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러워한 평범한 가족, 어른이 되어 나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기대. 그러나 현실은 내가 상상한 평범과는 조금 달랐다. 사랑 자체도 어색했고 결혼이라는 제도의 무게도 두려웠으며 더더욱 시댁이라는 새로운 공간은 나를 조심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혼 준비,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던 시기, 지수와의 만남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가족끼리의 만남도 있었고 특히 어머니 희선 여사의 분위기는 나를 압도했다. 희선 여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기준에 맞는 며느리가 절실했던 듯하다. 나는 내 환경이 충분히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원하시는 삶이 나와는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나의 엄마는 세상의 누구보다 따뜻하지만 희선 여사는 차가운 논리와 냉철한 판단을 중시했다. 결혼 준비 기간, 나는 늘 두려움 반, 미안함 반으로 생활했다. 드레스를 고르는 일 하나도
결혼 청첩장을 쓰는 일도 왠지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베끼는 느낌이 가까웠다. 결혼식, 그리고 시댁의 차가운 시선. 결혼식 당일 내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다. 하객들 속 시어머니는 엄격한 표정으로 센터에 앉아 있었고 내 엄마는 조용히 멀리서 나를 응원했다. 신부 대기실에서도 어머니는 짧게 한마디만 건넸을 뿐 환영의 기색은 찾을 수 없었다. 앞으로 우리 집안 체면은 네가 관리해야 한다.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지수는 늘 나를 배려해 주었지만 가족의 분위기는 내게 낯선 언어처럼 들렸다. 식장은 화려했으나 내 마음은 싸늘하기만 했다. 결혼 초기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 결혼 후 나는 시댁에서 함께 살았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일을 직접 챙기며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관리했다. 매달 생활비와 각종 은행 거래, 작은 쇼핑까지 모두 어머니의 손을 거쳤다. 나는 항상 연희 씨, 이런 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런 태도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나는 잘 보이고 싶었지만 내 한계가 한없이 밀려드는 느낌이었다. 나는 피아노 레슨을 다시 시작해 조금씩 경제적 독립을 꾀했으나 그 작은 변화조차 시어머니에겐 탐탁지 않은 일처럼 보였다. 가정에 충실해야 될 때 돈 벌 생각만 하나? 라는 책망은 생각보다 매서웠다. 남편 지수와의 관계, 엇갈림 속의 침묵 지수 역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회사 일이 많아진 탓에 평일엔 저녁도 함께하기 어려웠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나 회사 행사가 이어졌다. 결혼 전에는 서로를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는 사소한 오해와 피곤함이 자주 깊은 침묵으로 변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늘 지금 피곤해서 나중에 얘기하자는 한마디에 모든 시간이 멈추는 느낌이었다. 결혼이 고작 계약서 한 장, 신분만 바뀌었을 뿐인 것처럼 삶은 점점 삭막해져 갔다. 나를 향한 시어머니의 기대와 벽, 시어머니는 내게 늘 무엇인가 증명하라고 했다. 나의 말투, 복장,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고 관리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이 집에 맞는 며느리 맞느냐며 핀잔을 주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희선 여사의 가족 체계를 지키는 기관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고 가족의 일원이기보다는 외부인 같은 허탈함을 자주 느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내 친정에 대해 대놓고 묻기도 했다. 내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 집에 큰절하지 않았지? 며느리라면 가문에 책임을 져야 해. 순간 내 자존심이 금이 갔다. 그 후로 난 무엇에도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한 작은 저항과 상실의 시간. 나는 음악 레슨에 더 열중했다. 조금이라도 내 자존감을 찾고 싶어서 흐트러짐 없이 일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시댁 식구들과의 대화, 저녁 식사 자리, 명절 모두가 낯설고 힘들기만 했다. 내가 웃을 때 표정을 읽으려 했고 내가 우울할 때 그들은 나를 약한 며느리로만 취급했다. 밤이면 지수와 마주 앉아도 대화는 적었고 나는 종종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작은 곡을 연주하며 눈물을 삼켰다. 일상을 견디며 깨달은 현실 결혼이란 내가 꿈꾸었던 것처럼 마냥 따뜻하고 빛나는 일이 아니었다. 학창시절 바라던 것은 가족의 평범함과 소박한 사랑이었지만 현실의 결혼 생활은 복잡한 이해관계, 타인의 시선,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뒤엉켜 있었다. 새벽녘 나는 창가에 앉아 이 결혼이 내 인생에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엄마와의 전화 한 통, 레슨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미소, 가끔씩 지수가 보여주는 미안한 눈빛 하나에 다시 마음을 붙잡았다. 결혼 생활이 남긴 것,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 방식을 찾으려 애썼다. 더는 남이 원하는 이상적인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내 자존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타협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라는 걸 매번 새롭게 배웠다. 이처럼 내 결혼은 꿈처럼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고 어떤 관계도 무너지려 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또 한 번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되었다. 서로의 생애 경험이 판이하게 다른 탓에 억지로 대화보다는 조용한 적응의 시간이 길어졌다. 시어머니의 규칙과 경제적 역할, 희선 여사는 집안의 살림과 가계부를 철저히 관리하셨다. 생활비 책정, 식재료 구입, 작은 선물 하나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쳤다. 처음에는 자립심이 강했던 내가 불편해하기도 했다. 내 작은 소비조차도 어머니의 승인 없이는 이뤄지지 못할 때마다 나는 이 집에서 아직 손님에 불과한가? 라는 감정이 스며들곤 했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되찾고자 음악 레슨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머니가 마뜩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자기 몫을 하려 한다. 는 듯 은근히 인정해주는 기색도 보였다. 매달 적은 월급이지만 내 이름으로 저축 통장을 만들어가며 나는 조금씩 다시 나라는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현실 속에서의 외로움과 자존, 시댁에서는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곧 가족 전체의 기대와 시선을 등에 짊어지는 일임을 매일 체감했다.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시어머니, 형식과 예절에 민감한 시아버지, 묵묵히 자신의 자리만 지키는 남편, 그리고 나. 각자의 역할이 뚜렷했지만 정작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때론 늦은 밤 홀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엄마와 함께 나눈 소소한 일상을 그리워했다. 익숙하지 않은 침묵,
엄격한 규율, 그리고 내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라는 이름표가 버거울 때가 많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원하는 평범한 가족을 이루려면 이 견디는 과정 이외에 다른 길도 없다는 사실을 내심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가정에서 배운 것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차 이 가족만의 질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성장했던 환경과 다르더라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참고, 때로는 정확히 내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음악 레슨으로 만난 학생들은 내게 큰 위로이자 활력이 되었다. 아이들의 미소, 젊은 학부모들의 소박한 인사,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을 인정해주는 그 순간들이 시댁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버티게 해주었다. 남편과의 소통과 거리, 결혼 전보다 더 바빠진 지수는 퇴근이 늦어지면 말을 아꼈다. 우리 부부는 일상에서 점점 각자의 공간이 많아졌고 나는 그런 거리감 앞에서 슬퍼지곤 했다. 때로는 소소한 대화거리를 먼저 꺼내려 애썼지만 지수는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이곤 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오늘 어머니 기분이 어땠는지, 식사, 안비는 괜찮았는지 같은 감정 없는 소식을 큼직하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갔다. 그렇지만 문득 지수 역시 새 가정의 부담과 자신의 기대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같은 집, 같은 책임감 아래서 우리는 각자 애쓰고 있었지만 마음을 꺼내어 놓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가끔 나는 시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내 방의 창문을 활짝 열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이 집에서도 나다운 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곱씹었다. 짧은 휴식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손글씨로 일기를 쓰고 시장에서 산 싱싱한 꽃으로 거실을 장식하는 소박한 자유.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일상의 작은 행복과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가족과 타인의 경계, 그리고 내면의 성장. 가족은 한편으로는 울타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시험받는 공간이었다. 시댁에 맞추려는 나와 잃지 말아야 할 내 진짜 모습 사이에서 가끔은 스스로를 양보해야 했고 어떤 때는 꿋꿋이 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시어머니와의 작은 오해, 형식적인 저녁 식사, 남편과의 간헐적인 대화 속에서도 나는 점점 단단해졌다. 가족이란 단어의 모양은 우리가 직접 그려나가는 것이고 내 마음 한구석도 채워갈 수 있음을 배워갔다. 평범한 하루, 소소한 위로. 어느 겨울 아침, 시어머니가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리고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신 적이 있었다. 감기 조심해. 나는 짧은 말 속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다. 음악 레슨을 마치고 들어온 저녁, 지수가 무심하게 내 어깨를 토닥이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다. 나는 내 자리를 온전히 찾은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 법, 견디는 것이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가족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내가 가진 상처와 새로운 배움, 그리고 각각 다른 울타리 속의 정이 더해지며 진정한 나의 집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었다. 시댁에서의 외로움.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듯 보였지만 내 안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도 정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 나는 분명 한 집안의 며느리처럼 남아 있었다. 새로운 공간, 낯선 공기. 아침이면 나는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를 도와 식사를 준비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는 풍경은 늘 비슷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늘의 일정을 공유하지만 그 대화에서는 내 존재가 조심스럽게 빗겨가는 감정이 감돌았다. 몇 마디 조심스러운 질문이 오가고 나는 거기에 공손히 답을 한다. 하지만 나를 향한 시어머니의 시선, 형식적인 인정과 가벼운 격려. 안타깝게도 내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은 많지 않았다. 집 안을 맴도는 소리들, 도마에 부딪히는 칼, 후드에 웅웅대는 소음, 거실 기계음, 이 모두 내 마음의 쓸쓸함을 덮어주는 듯 했다. 누구도 건네지 않는 대화, 애써 감추는 한숨이 쌓여갔다. 정체되지 않는 애정,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결혼 전 상상했던 가족은 사랑과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시댁은 일정한 예절과 거리,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만 집중된 냉철함이 지배적이었다. 나는 늘 배려해야 하는 며느리로서의 태도를 최우선으로 지켜야만 했다. 내 취향이나 기분, 소소한 바람조차 방에서 문을 닫아두어야 할 것만 같았다. 특히 식사 후 마주 앉은 시간. 가족들은 각자 휴식을 취하거나 시사 뉴스를 함께 보거나 흩어졌다. 나는 그 속에서 종종 어색하게 혼자 남았고 나만의 존재의 의미를 질문했다. 가끔은 다정한 말 한마디에 기대고 싶었지만 그저 조용히 설거지거리를 정리하는 일로 마음을 달랬다. 남편의 부재, 말없는 밤. 남편 지수는 점점 더 잦은 야근과 업무, 외부 약속으로 바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히 줄었고 몇 마디 일상적인 인사만 오갈 때도 많았다. 지수가 없는 저녁이면 방 안 피아노 앞에 홀로 앉아 작은 곡들을 천천히 연주했다. 음표가 방 안을 맴돌 때마다 그 안에서 간신히 나 자신을 위로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 침묵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 외로움이 다시 찾아오는 듯한 아픔을 되새겼다. 가끔 지수가 곁에 앉아도 우리는 공허한 웃음이나 짧은 질문만 섞고 각자의 방에 들어갔다. 나는 아내이면서도 그 어떤 비밀도 근심도 내어놓지 못하는 느낌에 휩싸였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거리는 온 가족 안에서 느끼는 거리감과 맞닿아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엇갈림 혹은 단절, 희선 여사와의 대화는 언제나 형식적이었다. 나를 딸처럼 친구처럼 받아주길 내심 바랐지만 시어머니는 내게 엄격한 기준과 기대만을 드러내었다. 격려 뒤엔 언제나 꼬집는 조언이 따랐다. 나를 완전히 신뢰하거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음악에 대한 관심, 나의 습관, 웃음 짓는 스타일까지 인정받고 싶었지만 언제나 시댁에 어울리는 며느리라는 한계 안에서만 평가받았다. 내가 내 이야기를 꺼낼라 치면 희선 여사의 수준 높은 삶, 혹은 며느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절 이야기로 돌아갔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점점 더 감추고 침묵으로 내 감정을 달래야 했다. 외로움이 일상이 되는 순간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진심을 전하고 싶어도 더는 용기를 내기 쉽지 않았다. 가끔 공동거실 소파에 앉아 모두 제각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풍경에서 나는 숨어버린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아무도 내게 따뜻하게 먼저 말을 걸지 않고 편안한 농담 한마디가 오갈 틈조차 없는 분위기. 모두의 질서는 있지만 정작 마음의 온기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어린 시절 꿈꾸었던 가족과 달리 다 같이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 매 순간 반복되었다. 이낙연한 일상에서 나는 점점 누구도 내게 진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굳어버렸다.
작은 위로와 다시 쓰러지는 희망. 때나는 햇살 좋은 오후, 혼자 동네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잠시 숨을 돌렸다. 마음의 짐을 풀고 싶어 지나가는 사람들과 짧게 인사하며 그들 눈빛에서 더 큰 온기를 느끼기도 했다. 음악 레슨을 할 때면 학생들의 순수한 질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간지리곤 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다시 익숙한 적막. 나도 언젠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저들처럼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겉돌다가 다시 내 안의 벽만 두껍게 쌓이게 될까? 자기 자신을 붙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다짐했다. 언젠가 이 외로움에도 의미가 생길 날이 올 거라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라고. 외로움은 어쩌면 내게 자기 수용과 회복력, 조용한 강인함을 주는 씨앗일지도 모른다. 늦은 밤 스스로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연희야, 오늘도 잘 견뎠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웃는 연습을 하곤 했다. 이렇듯 나의 시댁 생활은 겉으론 평온했지만 내면적 고독과 지난한 인내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 외로움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나고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자신을 잃지 않는 삶, 그리고 타인과의 적당한 공간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다. 쌍둥이 딸 수아와 민지는 내게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박하고 따뜻한 기쁨, 그리고 견딜 힘을 안겨주는 존재였다. 시댁의 냉랭함이나 남편의 무심함, 바쁜 일상 속 고단함이 밀려와도 아이들 곁에서는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도 존재의 이유를 다시 찾아낼 수 있었다. 아이들과 시작하는 하루. 쌍둥이의 하루는 아침부터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두 아이는 나란히 내 침대로 뛰어와 자장가처럼 귀에 익숙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엄마 오늘은 뭐해? 라고 묻는 아이들의 눈망울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났다. 아침밥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곁에서 쪼르르 뛰어다니며 부엌마저도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입안 가득 음식을 넣은 채 장난을 걸고 서로의 밥그릇을 바꿔보려는 장난기 가득한 모습. 그런 순간마다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응원단 음악교습이 있거나 피아노 연습을 하면 두 아이는 언제나 내 곁에 작은 관객이 되어주었다. 짧은 동요부터 엄마가 직접 작곡한 작은 음악까지 수아와 민지는 언제나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엄마, 우리도 피아노 배울래? 어린 마음에도 엄마를 닮고 싶다는 소망을 눈빛으로 보내는 아이들. 각자의 손에 작은 멜로디가 익숙해질 때마다 나는 묘한 뭉클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엄마로서 교사로서 두 가지 행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릴 때 그 자체가 내겐 가장 값진 보상이었다. 아이들과의 소박한 나들이, 평소엔 시댁 구성원과의 식사, 집안일 분담 등 답답한 삶이 반복되었지만 일요일마다 찾는 공원 산책은 세 식구만의 작은 도피처였다. 봄이면 벚꽃잔디 위에서 돗자리 펴고 작은 도시락을 나누고 여름이면 분수대 옆을 뛰놀았다. 가끔 아이들이 예기치 않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나는 엄마로서의 내 모습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새삼 깨달았다. 엄마, 하늘 끝엔 뭐가 있어? 엄마, 우리 꼭 셋이서 여행 가자. 아이들과 마주하는 순간순간이 삶의 새로운 의미와 용기를 더해주었다. 꿈을 닮은 아이들의 성장, 수아와 민지의 키가 한 뼘씩 자라날 때마다 나 역시 함께 커가는 기분이 들었다. 작은 손으로 글씨를 배우고 처음 자전거를 타거나 동요를 따라 부를 때마다 내 안에 희망과 애정이 자라났다. 그 아이들의 웃음 한 번, 엄마 최고야 라는 한마디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다. 이따금 아이들이 싸우고 투정 부릴 때면 나는 조심스럽게 화를 내기도 했고
금세 아무 일 없다는 듯 껴안았다. 그 반복되는 일상조차도 내게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엄마로서의 자존과 작은 바람, 나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무엇이든 솔직하려 했다. 가난하고 외로운 유년 시절을 거쳤기에 내 아이들만큼은 마음껏 사랑을 받고 보호받으며 자라나길 바랐다. 아침마다 따뜻한 포옹으로 아이들을 깨우고 밤마다 짧은 동화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수아와 민지가 엄마, 우리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속삭일 때면 내가 비록 남들처럼 넉넉한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랑만큼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주고 있다는 자부심에 웃음이 났다. 소외와 상처를 이기는 치유의 시간. 가끔 가족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시어머니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 나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그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 포근한 머리카락 냄새, 조그만한 손길이 내 마음까지 달랬다. 아이들도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두 볼에 살짝 뽀뽀를 해주기도 했다. 이 두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시댁이라는 낯선 울타리 안에서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들과의 약속,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힘. 나는 나날이 일기장에 적었다. 수아와 민지가 있는 오늘 나는 누구보다 강하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는 날, 스스로 읽는 첫 책을 들려주던 날, 엄마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매일 새로워졌다. 때론 눈물겨운 밤도 많았지만 아침에 아이들과 눈 맞추고 잘 다녀와 라는 인사를 나눌 때마다 상처도 아픔도 결국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녹아내렸다. 그리하여 내게 있어 작고 소박한 기쁨이란 쌍둥이 딸의 미소, 작은 손, 옆에서 속삭이는 한마디, 그리고 이 세상에 엄마로 존재할 수 있다는 바로 그 현실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내 하루의 이유이자 답이었다. 삶의 무게에 눌릴 때마다 나는 다시 그 아이들 곁에서 미소를 찾곤 했다. 나를 엄마로 만들어준 그 작은 기적이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다. 큰 위기가 찾아오다 결혼 10년 차. 삶은 마치 오랜 강물처럼 잔잔히 흐르는 듯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과 불만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과의 소소한 기쁨에 안주하며 시댁의 차가운 울타리에서 나름대로 살아낼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위기가 찾아왔다. 예기치 못한 남편의 태도 변화. 지수의 변화를 명확하게 알아채지 못했다. 야근이 부쩍 잦아지고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대화는 점점 단답형으로 변했고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공허한 눈빛으로 대충 끼니만 때웠다. 나는 속으로 회사 일이 힘들겠지, 일시적인 스트레스겠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어딘가 예전과는 다른 냉기와 알지 못할 거리감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고백 같은 이별 통보, 어느 평범한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던 내게 지수가 다가왔다. 평소보다 더 침착하고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목소리였다. 연희야,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순간 어둠이 눈앞을 가렸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말이었다. 내 모든 감정이 벼락처럼 머리를 내리쳤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조용히 깨져 내 발치에 흩어졌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마 농담일까? 하지만 남편의 단호한 얼굴, 피할 수 없는 눈빛이 모든 진실을 증명했다. 슬픔과 분노, 현실의 벽. 이틀, 3일이 지나도록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밤이면 아이들과 나란히 누워 딸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께 말도 못 꺼내고 시어머니 희선 여사는 오히려 내 태도만 견고하게 감시했다. 지수는 나와의 대화를 피했고 점점 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줄었다.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며 천진하게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무너지는 심장 소리를 삼켜야 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문틈을 지나 내 귀에 박혔다. 연희가 손에 쥔 것도 없으니 이혼은 별로 어렵지 않겠네. 애들은 당연히 우리 집에 남아야지. 그때부터 나는 나를 지키면서도 아이를 위해 눈물도 침묵도 참아야 했음을 깨달았다. 법적인 현실과 무력감 지수는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고 시댁은 실리를 따지는 차가운 태도로만 대응했다. 더욱 절망스러웠던 것은 내 경제적 능력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이었다. 몇 년간 이어진 음악 레슨 수입은 식비와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로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내 친정 엄마도 나를 걱정했지만 가진 것 없는 노모였다. 법적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결국 경제적 여건과 아이들의 안정된 환경을 이유로 양육권의 대부분이 남편이 있어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새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과의 이별, 뼈를 깎는 슬픔, 이별의 순간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잔인했다. 아이들을 품에 안아 마지막 포옹을 할 때 수아와 민지는 엄마, 왜 울어? 하고 묻다가 결국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다. 단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말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이불과 인형, 작은 신발까지 내 손으로 정리해 시댁 옷방으로 옮기는 동안 손끝이 덜덜 떨렸다. 문 앞에 선 작은 아이 2명을 뒤로 하고 나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다. 그 순간 세상이 꺼진 듯 캄캄함만이 밀려왔다. 모두를 잃었다고 느낀 시간 그 후로 긴 시간이 흐른 듯도 아주 짧았던 듯도 했다. 하루 종일 멍하니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밤이 오면 아이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부엌을 지나면 아이들이 내 곁을 돌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음악 레슨을 하려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다. 누군가 위로를 건네도 그 말마저 의미 없게만 다가왔다. 엄마가 전화를 해 걱정스레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해도 나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다. 내면의 싸움과 작은 끈, 그러나 시간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이 없는 집은 고요했지만 나는 문득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일어섰다. 나는 음악 레슨을 재개하고 한동안 손에서 놓았던 피아노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엄마로서 당당히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위해 하루하루를 견뎠다. 주변의 몇몇 친구와 동네 사람들의 작은 격려 또한 내게 힘이 되었다. 쓸쓸한 저녁, 수아와 민지에게 편지를 써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결혼 10년 차에 닥친 위기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그 끝에서 나는 스스로를 다시 붙드는 힘을 발견했다. 절망의 바닥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그 어떤 고통도 언젠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안고 또 하루를 견디기로 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다. 인생이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아이들과의 이별, 오랜 가정의 붕괴는 내 존재의 이유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침대에 파묻혀 며칠이고 울던 날들,
새벽에 홀로 깨어 아무도 없는 집 서성이던 밤들.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듯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문득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절망에서 싹트는 작고 느린 변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아주 느리게 나를 바꿔놓았다. 처음에는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는 일만이 전부였다. 해가 뜨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음악 레슨 준비를 하고 학생들 앞에서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로운 곡을 연습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내 안에 희망이라는 시로라기가 살금살금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 학생의 엄마들이 건네는 소박한 인사, 때때로 전하는 늦은 감사 문자 한 통이 내 존재의 작은 의미가 되어 주었다. 나는 음악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이 아주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함께 박수치며 조금씩 내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었다. 새로운 우정, 이웃과의 만남, 모든 인간 관계에서 등을 돌리고 싶었던 어느 날 이웃집 순영 씨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걸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가끔 저랑 함께 산책 나가보는 건 어때요? 나는 망설이다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햇살 내리쬐는 오후에 조용한 동네 작은 공원을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순영 씨 역시 인생의 아픔을 지니고 있었고 솔직한 위로와 진심 어린 공감이 내 폐쇄된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힘들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고 가끔 저녁 반찬을 한 그릇씩 나눠주며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었다. 이런 사소한 나눔 속에서 나는 내 상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마음을 열면 또 다른 연결이 시작될 수 있음을 배웠다. 음악과 봉사로 터득한 보람. 시간이 흐르자 나는 단지 집과 교습소를 오가는 일상에 그치지 않고 동네의 작은 문화센터에서 음악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마을 행사나 소규모 공연에서도 직접 반주를 맡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 음악으로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부심이 내 삶을 조금씩 환하게 밝혔다. 한 어린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라고 고백하던 날 나는 오랜만에 가슴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 하루 이후 나는 내 삶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다.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세상과 이어질 수 있다면 나의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다고 믿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보듬는 법.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나는 나 자신과 천천히 대화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자책과 후회, 슬픔과 분노가 마음을 잠식했지만 이제는 이만하면 잘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괜찮다 하고 다독이는 연습을 했다. 밤마다 나만의 작은 일기를 쓰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문장을 짧게라도 남겨두었다. 오늘은 울지 않았다. 처음 보는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이런 단순한 사실들이 쌓이고 나니 어느새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가끔은 아이들이 없는 거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며 옛 추억에 젖기도 했다. 그때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음악, 사랑, 새로운 희망이 남아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새로운 꿈의 싸, 그리고 작지만 단단한 용기, 이혼 전에는 늘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나였다. 이제는 더 넓은 세상, 나만의 인생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자문해보았다. 서서히 내 삶이 다시 펼쳐지기를, 언젠가 아이들과 꼭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감이 더는 타인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네 도서관 행사에도 참여해 작은 토론 모임에서 의견을 나눴다. 누군가는 내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고 나는 또 다른 삶의 주체가 되어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다. 아직도 밤이면 가끔 눈물이 흐르고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리움이 밑바닥의 절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힘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게 됐다. 나를 존중하며 시작하는 두 번째 인생.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실패도, 상처도, 슬픔도 모두 내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기로 했다. 잔잔히 음악을 듣거나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오늘의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봄날 벚꽃이 피어나는 걸 지켜보며 세상엔 아직도 아름다운 것이 많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이해했다. 지금 나는 참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다른 의미를 매일 새로이 찾아가고 있다. 언젠가 아이들과 마주하는 날 누구보다 당당하고 따뜻한 엄마로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 아이들 앞에 서고 싶다. 이렇게 나는 깊은 상실과 절망으로부터 서서히 빠져나와 음악, 우정, 봉사, 자기치유라는 세 길을 위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짓고 있다. 비록 여전히 날마다 흔들리지만 이제 나는 내 안의 연희에게 응원을 보내며 내 일상의 작은 소망과 희망을 노래한다. 새로운 만남. 긴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스스로를 일으키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내 인생의 길목에 뜻밖의 전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겨울이 끝나고 조용한 풀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처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왔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일지도 아니면 오랜 동지애일지도 처음엔 알지 못했다. 뜻밖의 인연, 마음을 흔들다 처음 민호를 만난 건 집 근처 동물병원에서였다.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다쳐 울고 있는 걸 보고 나는 녀석을 조심스럽게 안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침착하게 상처를 살피고 고양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많이 놀랐죠? 곧 나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나도 모르게 마음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치료가 끝난 뒤 그는 내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고양이 좋아하시나 봐요. 자주 동네에서 뵌 것 같은데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밝고 조용한 그의 태도에 나 역시 경계심을 풀 수 있었다. 몇 마디 인사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다. 상처와 아픔을 나누는 소박한 대화. 몇 주 뒤 마트에서 우연히 그와 다시 마주쳤고 그는 손에 든 강아지 간식을 들고 혹시 키우는 동물이 있으세요? 라며 웃었다. 그 후 우리는 비 오는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길에서 우연히 멈춰서서 소소한 얘기를 나누곤 했다. 가끔 너무 외로운 순간에는 누군가와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죠. 민호는 조용하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도 꺼냈다. 그 역시 이혼을 겪었고 인생의 단단한 상처와 외로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의 과거를 듣던 우리는 갑작스러운 위로의 말이나 동정이 아니라 나도 그 심정을 안다는 조용한 공감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벽이 허물어지고 쌓이는 신뢰 시간이 더해지면서 내 일상 곳곳에는 민호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피곤한 퇴근길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거나 종종 피아노 연습이 끝난 저녁이면 벨소리를 남기고 소박한 간식을 두고 간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다. 가끔 내가 슬픈 날임을 그가 먼저 눈치채면 큰 위로의 말 없이 조용히 곁을 지켜줬다. 우리 사이에는 빠른 친밀감이나 격정적인 감정보다 서두르지 않는 신뢰와 배려가 차츰 쌓였고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음을 깨달았다. 봄이 오고 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할 즈음 민호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연희 씨, 혹시 이 주말에 같이 미술관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처음 나 자신이 다시 누군가와 설레고 높고 있다는 사실에 미소를 지었다. 한 사람을 통해 배우는 관계의 온기.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는 좋은 관계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 민호는 나를 존중해 주었고 내가 가진 슬픔과 상처 그리고 꿈에 대해 솔직히 귀를 기울여 주었다. 가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음악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의 아픈 가족사에 대해 담담히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으며 내가 힘든 날에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기대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어느덧 누군가 곁에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역시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다. 주변의 변화와 새로운 시선, 나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음악 레슨을 마칠 때면 학생들이 오늘도 얼굴이 밝아 보여요, 선생님. 이라며 칭찬했고, 이웃들도 요즘 더 건강해 보여, 좋다. 며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친구 순영 씨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내 마음 상태를 물었고, 내가 누군가를 천천히 알아가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 됐네, 연희야. 더 이상 과거 상처에 매이지 말고 너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도 돼. 이 말은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다시 사랑한다는 것, 두려움과 기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과거 실패의 기억, 사랑이 또다시 내게 상처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하지만 민호와의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는 이전과는 다른 나로 성장했음을 실감했다. 어느 날 우리는 한적한 강가를 함께 걸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내 가족의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시댁에서의 상처까지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내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늘어지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연희 씨, 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천천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해요. 그 진심 어린 고백은 내 오랜 방황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었다. 소박한 결심, 두 번째 인연은 시작하다. 시간이 흘러 우리 둘은 각자의 상처를 품에 안고 있는 채로도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날씨 좋은 초여름의 어느 오후, 우리는 동네 조그만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약속했다. 화려한 결혼식도 거창한 약속도 아니었지만 우리 서로 아끼며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함께하자는 다짐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주변 많은 이들의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내 인생의 두 번째 봄, 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는 뜻밖의 만남과 공저와 작은 용기, 진심 어린 신뢰를 통해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며 삶에서 더 깊은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밝혀나가고 있다. 오래된 상처와 용서의 선택. 사람의 마음에는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새로운 일상이 찾아와도 예기치 않은 순간 오래된 아픔이 불쑥 고개를 들곤 한다. 나에게는 시어머니 희선 여사가 그런 기억의 중심에 있었다. 오랜 세월 한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오며 겪었던 냉대와 오해, 그로 인한 쓸쓸함은 한동안 내 내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다. 다시 마주한 상처의 그림자, 민호와의 새로운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즈음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낯익으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번호, 희선 여사였다. 수화기 넘어 들리는 목소리는 예전처럼 또렷하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함이 흐르고 있었다. 연희 씨, 요즘 잘 지내지? 혹시 잠시 얼굴 볼 수 있을까? 나는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다. 다시금 묻어두려 했던 지난 기억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단호하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도 머리도 이미 알고 있었다. 다시 어설픈 미움이나 상처로 자신을 묶어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서로를 스쳐보는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꺼내지 못한 수많은 말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외면과 오해, 그날의 대화. 처음 몇 분간은 평범한 안부 인사가 짧게 오갔다. 희선 여사는 나의 근황과 재혼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솔직하지 못한 질투, 상실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조심스럽게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연희 씨, 내가 그동안 많이 모질게 굴었지? 사실 너를 가족이라 여기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와서 보니 나도 많이 외로웠던 것 같다. 요즘 들어 네가 이렇게 새 출발을 해서 행복해 보인다는 소문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아프더라.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오래 꾹꾹 눌러놨던 답답한 감정이 벽처럼 올라왔다. 어머님께 늘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수아와 민지가 태어났을 때도 집안일 하나하나 신경 쓰며 늘 인정받고 싶었죠. 그런데 절 한 번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외로웠어요. 내 고백은 결코 원망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마음속에 남은 물은 이해받고 싶었던 소망이 섞여 있었다. 상처의 뿌리, 서로의 슬픔. 희선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되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나 역시 내 곁에 남아준 이들에게 방어적이었고 진짜 가족을 안아줄 용기가 부족했었던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어머니의 깊은 피로와 고독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도 여성으로, 엄마로, 사회적 존재로 수많은 벽과 기대 속에서 상처받고 위축되어 왔을 것이다. 용서, 선택의 기로 앞에 서다. 짧지 않은 대화가 오가며 내 마음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때때로 복수와 분노, 억울함이 엄습했고 도리어 이제 와서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내 행복마저 흔드는가 라는 원망도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되었다. 오래된 상처는 상대만의 책임이 아니라 고인 감정과 오해가 서로를 쓰라리게 한 결과라는 사실을. 용서란 그저 모든 것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아서 다가올 미래에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기 위해 나는 용서의 길을 선택하고 싶었다. 어머님, 저도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지금의 삶과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앞으로는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그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이 스르르 놓이는 듯 했다. 관조와 새로운 시선, 그리고 성장 그 이후로 나는 종종 내 인생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되돌아보게 되었다. 희선 여사와의 만남이 나에게 준 의미는 오랜 상처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이자 스스로를 존중하게 만든 귀한 경험이었다. 과거의 아픔도 결국 지난날의 일구, 내 인생을 견고히 쌓는 기반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약자나 피해자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용기를 내어 용서하고 다시 한번 미래에는 웃으며 내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삶, 그리고 자존의 시작. 민호와의 일상 또한 달라졌다. 이전보다 더 마음을 편하게 열 수 있었고, 내가 받은 상처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내 사랑에 집중하게 되었다. 민호 역시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함께 쌓아갔다. 용서는 잠잠한 물결 같았다. 표면은 평온하지만 온화하게 만들었다. 나는 과거의 누구도 자신마저도 미워하지 않기로,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기로 결심했다. 이 또한 나답게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한 장이었다.